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 코인 시장을 호령하는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2025년 11월 24일 이스라엘을 급습했던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희생자들로부터 미국 노스다코타 연방법원 등에 피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왜 테러단체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하나의 소장이 접수됩니다. 원고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인질로 잡혔다 풀려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목한 피고인은 다름 아닌 바이낸스였습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에게 자금 조달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에는 하마스에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주디스, 라난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단순히 관리를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거래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처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법적 근거는 미국의 반테러법입니다. 이 법은 테러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방조한 기업에게 피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바이낸스가 미국의 법을 위반하며 하마스의 무기 구매와 공격 준비를 위한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들이 제기되었을까요?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 같은 다른 테러 단체들의 거래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이낸스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가 미국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AML 프로그램과 고객 신원 확인 KYC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돈을 보내는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이미 이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인 2023년 말 미국 법무부와 역사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이낸스는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무려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창펑자오 CEO가 사임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낸스는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아동 학대자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도록 허용했다.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과 관련된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제재 국가 사용자들의 거래도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 중에는 우리는 AK-47 소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서비스다라는 농담까지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번 하마스 피해자들의 소송은 바로 이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금 세탁을 방조했다고 인정했지? 그 방조 때문에 하마스가 자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자금으로 무기를 사서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니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바이낸스가 법을 준수했다면 테러리스트들이 그토록 쉽게 그리고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러 조직에게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차단된 벽이지만 바이낸스가 제공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은 그 벽을 넘는 개구멍이자 비밀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다고 하지만 거래소 내부 장부와 믹싱 등의 기술을 통하면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유동성을 가진 거래소입니다. 이곳을 통하면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그것도 익명으로 거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금융수단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규제 위반을 넘어 인명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낸스는 미국 반테러법에 따라 실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단순히 바이낸스라는 개별 기업의 악재로만 치부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첫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 사용자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아니, 너희가 문을 열어줬으니 공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규제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AML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규제의 명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테러 자금이 숨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거래소들의 신원 확인 절차는 은행 수준, 아니 그 이상으로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바이낸스 측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할 것이며 테러 행위와 거래소 운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이낸스 입장에서 이번 민사소송을 방어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앗아간 무기들이 어떤 돈으로 구매되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흐르도록 방치한 거대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테러리즘이라는 최악의 범죄와 연결되었을 때 그 책임을 중개자에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